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구 지역 가장 큰 전통시장이죠. 이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불이 난 지 6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지만 상가 곳곳에 잔불 진화 작업이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2일에서야 총 59시간 만에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불로 인해 서문시장 사지구는 적게는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 점포가 연말을 대비해서 많은 상품들을 준비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건 수습을 위한 논의도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대구시 재난대책본부가 대체상가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안전재난처의 긴급 예산 투입 소식 등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피해 범위가 크다 보니 복구에 앞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실제로 피해 점포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된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점포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화재 이후 열흘가량이 지났는데요. 네. 후속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 8일이죠. 8일부터 이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번에 불이 난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합지원센터에는 대구시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데요. 금융지원은 기본이고 법률 상담, 보험 상담, 그리고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상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금융 지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화재 피해 상인들 긴급 경영 안전자금 7천만 원을 연 2%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는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해왔던 상인들의 경우에는 3%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역의 금융기관이 저리 대출을 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과 보험 상담도 진행되는데요. 이 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은 화재보험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보험사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꺼려서 시장 상인 600여 명 가운데 30% 정도만 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보장액이 2, 3천만 원밖에 되질 않아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심리 상담도 진행하는데요. 대구 서문시장 지난 2005년 12월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2지구 건물이 모두 불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 상인들 가운데는 화재 피해 트라우마로 스트레스성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구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전문 요원을 배치해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인들에게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4지구 상가 모두 불에 탔고 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상가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철거하고 다시 짓는 동안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가 부지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부지로는 서문시장 바로 옆에 있는 옛 개성고등학교가 거론됩니다. 기존 시장과 좀 가깝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학생들이 없고 개성고등학교 재단 측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교로 쓰던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운동장에 임시 건물을 짓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시장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 마트 건물을 쓰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상인들이 거리가 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하루빨리 대체 상가를 정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명절 대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서문 4지구에는 한복과 원단, 의류 등을 도매로 거래하는 상인들이 대부분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이 도매 거래가 많아서 명절 대목도 한두 달 먼저 찾아오는데 바로 지금이 명절 대목인 것이죠.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또 상인들이 뜻을 모아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재래시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보도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진행했던 전통시장의 환경 정비나 화재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이들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대규모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지역의 소규모 시장의 경우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소화기 같은 것이 비치된 경우에도 이를 꾸준히 관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해에만 해도 역삼동에 위치한 도곡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여 개 점포가 전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위험성이 알려진 만큼 언론에서도 꾸준히 화재 예방을 위한 요령을 알려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 이번 대구 서문시장의 피해가 컸던 만큼 앞으로 사건 수습을 위한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꾸준한 추적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큰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뭔가 네. 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와 문제점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방금 이 시청자 평가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 전통시장의 안전 문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당장 이번에 불이 난 서문시장만 해도 11년 전인 2005년 12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지구 전체 상가 1,100여 개가 불에 타서 68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670여 개 점포가 불에 타 피해가 더 컸죠.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불이 난 4지구 건물은 1976년에 지어졌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중구는 때마다 정기 점검을 했고 화재 당일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번지는 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불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바로 전통시장의 취약한 구조 때문입니다. 서문시장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통시장, 방화벽이 따로 없고요. 또 건물 전체가 뻥 뚫린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점포 수백 개가 벽도 없이 정말 다닥다닥 가까이 붙어 있죠. 시장의 특성상 개별 점포마다 의류, 이불, 원단 같은 물건들이 빈틈없이 쌓여 있습니다. 불이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와 환경인 셈이죠. 이런 문제는 대구 서문시장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불이 났다 하면 정말 대형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YTN 보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전통시장의 경우 전기 배선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기선 주변으로 거미줄이 잔뜩 끼어 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합선이나 누전 등으로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불이 시작되면 쉽게 번지고 또 끄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겁니다. 이번 서문시장 4지구에 발생한 불도 건물을 모두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이 모두 꺼지기까지 무려 5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에 발생하는 화재 사건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도 바로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자체적인 노력, 또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검과 단속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구시와 8개 구구는 지난 4월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서문시장 4지구의 경우는 눈으로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점검이 마무리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지구와 5지구는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4지구는 육안으로만 소방시설 등을 확인한 뒤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형식적인 점검이 화를 키웠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정력의 부족을 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부족한 행정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전통시장 점검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행정력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언론도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뉴스를 보도해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큰 불이 난 대구 서문시장, 앞으로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화재 원인 조사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시작하는 데만 해도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YTN도 복구 상황과 화재 원인 끝까지 추적 보도해서 이런 화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뉴스 진단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녹색의 꿈과 YTN 24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평균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뿐만 아니라 집에 상비약 몇 가지 정도 구비해 두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매일 쓰는 게 아니므로 처방받은 지 오래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다 먹기 전에 버려지기 십상입니다. 약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간혹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버린 약들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마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YTN DMB에서 방영하고 있는 녹색의 꿈은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환경 상식들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폐의약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필수품 중 하나는 바로 약이다. 심각한 질병에서 경미한 질환에 이르기까지 약의 복용은 치료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대로 폐기되지 못한 의약품들이 토양이나 강물에 노출되면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의약품들을 어떻게 쓰고 또 버려야 할까? 먼저 시민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2014년 한국제약협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그래픽으로 제시해줬는데요. 복용하지 않는 약의 처리 방법으로 응답자의 86.8%가 휴지통에 버린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은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식물 실험과 물고기 실험을 소개한 점은 폐의약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복용하는 진통제, 소염제, 감기약, 비염약 등 분쇄된 알약을 각각 녹인 물을 식물에 투여한 뒤 관찰하는 것이었는데요. 약을 녹인 물을 투여한 식물들이 대부분 시들어가던 가운데 실험 8일째가 되자 진통제를 녹인 물을 투여한 식물은 두드러지게 잎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물고기 실험을 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해열제를 녹인 물에 살던 물고기는 물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기름이 뜨기 시작하더니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실험 상황과 같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식물이나 물고기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한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험 후 학생들의 인터뷰는 이 프로그램을 접한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과 같이 느껴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인터뷰와 논문, 기사 내용을 번갈아 인용하며 폐의약품 때문에 물고기나 독수리가 멸종되거나 개체 수가 줄어든 사례들도 제시해 주었는데요. 종종 논문이나 기사를 인용할 때 많은 텍스트 때문에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성우의 내레이션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표시해 주었기 때문에 핵심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편 수거된 폐의약품이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과정을 직접 보여준 점은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폐의약품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폐의약품은 모두 소각로에 투입돼 1000도씨 이상으로 완전 소각하고 오염가스는 방지 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깨끗한 상태로 굴뚝으로 배출한다는 정보를 실제 소각 과정을 통해 보여준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의약품 분리수거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통해 시청자가 자발적으로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녹색의 꿈은 자칫 일종의 캠페인처럼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실험, 현장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폐의약품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자연스럽게 제시함으로써 도시환경 다큐멘터리라는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게 잘 구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백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인데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실버 산업이 붐을 이루고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서울 근교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신다는 종로 탑골공원도 어딘가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 하루 5-6천 명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탑골공원 일대에 조성한 라키거리에 대한 YTN의 보도는 어르신들의 공간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키거리는 노년층이 즐겁고 기쁜 거리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뉴스는 어르신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탑골공원 일대 라키거리의 모습을 전하면서 벽면 가득한 옛날 인기 배우들의 사진, LP판을 틀어주는 DJ의 모습 등 거리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상점을 운영하는 주인과 상점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터뷰를 활용해 이곳이 조성되기 전과 후의 분위기를 비교해 보여주고 어르신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저렴한 가격의 식사와 이발 비용, 큰 글자 메뉴판 등 어르신들을 배려한 거리 곳곳의 영상을 하나하나 흥미롭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키거리를 조성하는 데 활용되었다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기자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없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거리를 조성했으며 앞으로 서울시가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친화거리로 확대해갈 계획이라는 등 기자의 간접 설명으로는 서비스 디자인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긴 어려웠습니다. 뉴스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시청자에 따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친화 거리에 대한 뉴스에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해서 쓰였다는 점은 아쉽게 다가옵니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꼭 필요했다면 한 줄 정도의 자막을 통해 전달해 주었더라도 충분한 정보 전달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 이야기로 넘쳐나는 뉴스 속에 어르신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드문 뉴스인 만큼 용어에 있어 보다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가십성 자막이나 일관성이 필요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 엇갈린 삼각애증이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굳이 가십적 내용을 자막으로 정리해 주지시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6일 국회의원을 단독으로 다룬 화면에는 새누리당 의원으로 고지했고 이분할 화면에는 새누리당으로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계된 화면에는 삼성 부회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했는데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방식이 올바른 전달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최순실 일가 불출석, 유치원 모임 있어라는 자막에서 유치원 모임 있어라고 말한 것은 장시호 씨의 오빠인 장승호 씨의 1인의 이유인데 최순실 씨 일가 전체의 이유로 이해 가능하므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한다면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앵커 리포트 내용 중 원고에는 국민의 마음에서 대통령 임기는 어제로 끝났다고 강조하고 였는데 자막에는 끝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끝장은 실패, 패망, 파탄 따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 점을 감안할 때 앵커 리포트에서 관련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 끝장이라고 표현한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공정성과 윤리적 수준 위반이 가장 많아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뉴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불만 민원 가운데 공정성과 윤리적 수준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청자 민원 접수가 약 9만 8천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0%나 증가되었습니다. 공정성 위반이 27%이고 윤리적 수준 위반은 20%를 차지합니다. 종합편성채널 4개 방송사의 공정성 위반 민원이 전체 공정성 부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뉴스 보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공정보도입니다. 공정성은 좋은 방송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은 모든 언론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올 상반기 공정성 위반 분야가 50%로 증가한 것은 4월 총선 기간이 포함된 점도 있어 보입니다. 공정성 위반 분야에서 선거 관련 보도와 정치적인 보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각 정당 간의 첨예한 정책 대결과 정치적 이념에 민감한 상황에서 완벽한 잣대로 균형성을 짜 맞추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일수록 균형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엄격히 요구받는 방송에서 공정성은 바로 뉴스의 생명입니다. 윤리적 수준의 위반은 성정적인 뉴스와 욕설, 막말의 방송 언어가 청소년의 언어 습관과 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극단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막장 드라마가 바로 윤리적 수준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숨겨진 부정과 비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발해야 함은 언론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지금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 관련 보도가
엄청난 비중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의혹을 전제로 한 보도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 오보들이 많았습니다. 의혹 보도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떠도는 소문이나 풍문으로 이를테면 카더라 수준의 의혹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신상과 사생활을 들추내어 보도 준칙과 윤리적 수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원칙이 없는 것도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공정성 부분에서 윤리 문제가 언론인에게 주관적 규범인 동시에 객관적 실천을 동시에 요구하는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의 파수꾼인 언론이 사회 악을 고발함으로써 사회 개혁과 통합적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방송에서 사실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목표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전달과 충실한 자료 제시가 기본 요건입니다. 사실성과 균형성 확보가 바로 공정성 평가의 잣대입니다. 공정성을 이탈한 보도가 여론을 잘못 오도하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에서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으면 국민은 혼란에 빠집니다. 언론이 확고하게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진실을 왜곡되게 보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언론마저 한쪽으로 기울고 편파 보도를 한다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 것입니다. 언론이 올바른 여론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